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오늘도 5분의 패널 나오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요. 김진욱 국립한국교통대 초빙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경북대학교 총장과 경북대학교 병원장, 경북대 의대 학장을 만나서 이런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고 해당 의혹들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자료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청문회 때 제출하겠다, 그때 소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은 궁금해하니까 빨리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는 모두 18명. 그중에서도 특히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욱 교수께 질문 드릴게요. 네. 자녀 2명이 모두 아버지가 재직했던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경북대에서 밝힌 자료들 보니까요. 전적대학에서 학점 관리도 비교적 잘 했고요. 영어 성적도 잘 나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의대 편입하는 사람들 보통 한 요 정도 점수는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렇다면 어떤 걸로 변별력을 높일 것이냐? 소위 이제 특별한 스펙이라든지 구술 점수 이런 걸로 이제 어쨌든 당락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정 후보자하고 지금 논문 같이 쓴 저자들이 하필이면 이 정 후보자 딸이 들어간 면접 평가위원 들어가서 구술 점수를 만점을 줬어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가요? 아니면 의혹이 일만한 부분인가요? 글쎄요, 이거는 오비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경북대에서 나란히 2017년도에 정호영 후보자의 딸이 2018년도에 정호영 후보자의 아들이 이 의대에 편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에서 1차 시험이 서류 전형, 그렇죠. 그리고 2차 시험이 이 구술 면접 시험인데 네. 서류 전형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서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서류 전형을 통과해요. 그리고 구술 면접, 이 구술 면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태도나 이런 정도로 보는 면접하고 조금 다릅니다. 제가 그래요? 확인해 보니까 네. 이 구술 면접이라는 것은 전공 관련 지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잘 설명해내는 그런 평가 항목이라고 해요. 네. 근데 여기에 9명의 교수가 3개의 고사실에서 3분씩 들어가서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특이하게도 이 정호영 후보자하고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는 분이 계시는 이 고사실에서 2017년도에 정호영 후보자의 딸이 이 구술고사를 보는데 공교롭도 20점 만점, 배점이 20점인데 모두 3분의 교수가 모두 20점 만점을 주는 그렇죠. 이런 그 평가가 있었어요. 이건 매우 이례적인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그렇죠. 예,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요. 정태근 의원님. 예. 기본적인 의문이에요. 아들, 딸 모두 경북대 의대. 왜 둘 다 경북대 의대였을까? A대학 교수는 A대에 자녀 보내면 안 되냐 이렇게 반박도 있던데 이 부분도 조금 좀 의심이 가는 부분 아닌가요? 당연히 의심이 가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정호영 후보자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두 자녀가 그 편입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어떻든 매일같이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문제 의혹들이 제기된다고 한다면 저는 꼭 청문회 전에라도 정호영 후보자가 해명할 것은 해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은 어떻든
국회에서의 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또 현재까지는 본인이 소명에 자신감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내용, 지금 얘기에 나오는 편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뭐 논문 공저자 문제, 그리고 최근에 그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는 소위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정호영 후보자가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단 최대한 소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 소명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저는 인수위에서 과연 어떻게 검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고 네. 또 한 가지 실제로 이제 상당 정도 소명이 됐다고 해서 청문회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과거에 그냥 뭐 조국 그 장관 후보자를 뿐만 아니라 자기 당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추천한 사람들 막 그 옹호하고 변명하고 했잖아요. 그런 식의 모습들은 저는 국민의힘이 보여줄 필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할 거 철저하게 검증하겠다. 네. 이런 자세로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이거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뭐 임명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지명을 처리하든지 스스로가 사퇴하든지 뭐 이런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 이유가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어진 게 공정과 정의, 상식 이 명분을 위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뭐 원칙대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정태근 전 의원께서 뭐 종합적으로 이렇게 좀 논평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관련 의혹들 차근차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네. 질문 드릴게요. 자, 정 후보자 아들 보니까요. 학부생으로 뭐 19학점 수업 들으면서 주 40시간 연구센터에서 또 스펙트 쌓았어요. 또 보니까 또 그 와중에 논문에도 참여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참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초인적이죠. 사실은 주 40시간 이 봉사활동을 하려면 하루에 8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하루에 8시간씩 봉사활동하면서 19학점 수업을 다 듣고 또 기타 등등의 활동을 다 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이게 학부생이 할 수 있는 쌓을 수 있는 스펙이 아닌데 저는 그 조국 전 장관 그 후보자 논란, 조국 전 장관 논란 때가 연상이 돼요. 그때도 사실은 이게 좀 불가능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서 계속 가능했다고 그걸 우겼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법정에 가서 전부 허위 스펙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제 그런 논란을 또다시 재현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인수위의 그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정호영 후보자도 발표 하루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자녀 입학이나 또 병역 같은 문제는 워낙에 예민한 문제인데다가 조국 사태 이후로 더더욱 이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 대목에 대한 검증은 아주 필수적인 사항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허술하게 검증해 놓고 이제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내로남불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사실은 그 출발점은 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제 그런 그 대통령 당선인이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저런 후보자를 본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명해 놓고 지금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도 성실히 협조 안 하면서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제기된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뭐 그 새 정부가 인수위 기간까지 포함해서 준비 기간이 충분한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했을까? 그래서 이런 논란을 자초할까? 굉장히 사실은 문제의식이 큽니다. 김두수 총장님, 병역 관련해서도 한번 볼게요. 네. 2011년에 이제 2급 현역 판정 받고 4년 뒤에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때 받을 때 낸 진단서가 또 보니까 하필 또 경북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척추 협착으로 받았다는데요. 그래서 결국 2019년에서 2020년에 이제 이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해서 공익요원 흔히 말하는 그걸 했다는데 이게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제 척추 협착이라 그러면 대형성이라 해서 좀 나이 많은 분들이 걸리는 건데 일단 뭐 젊어서 걸렸다고 치는데 문제는 또 그 시기에
봉사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특히 그 환자 이송이라든지 굉장히 몸을 쓰는 봉사활동을 한 그 시간이 이제 겹치어 있으니까 척추협착과 봉사활동이 과연 같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주 40시간.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는 그러면 이 허리 치료에 상당한 비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체 이 기간 동안 15만 원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건 허리 치료를 거의 안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허리 치료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근데 그것까지 이렇게 다 해보면 이거는 뭐 해명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윤석열 후보 당선자의 친구란 이름으로 인사청문회에 응하겠다는 요청서를 고 하루 만에 이게 그 지명이 됐기 때문에 거의 검증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거는 뭐 시중에 이게 나오는 말처럼 조국 전 장관처럼 정말 압수수색을 100차례 가까이 해가지고 탈탈 털어야 되는 일인데 아직 뭐 거기까지는 안 나가더라도 국민들이 되면 이제 윤노란불이란 또 다른 조로란불이라는 이야기 있듯이 이제 윤노란불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었다. 빨리 사퇴하는 것만이 본인도 가족도 명예가 살리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성철 교수님,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정말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서 이제 그걸로 만약에 보충력을 받았다면 뭐 지금 패널도 말씀하시는 이 내용 들으면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조금 꼬아서 당시의 진단서가 경북대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였다면 그럼 이 부분은 의혹으로는 안 됐을까요? 경북대에서 받은 진단서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경북대 학생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경북대에서 받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 다 떠나가지고 이러한 의혹과 논란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사퇴해야 됩니다. 이거 뭘 청문회까지 기다려봅니까? 법과 규정 어기지 않았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그렇게 보여요. 뭐 저희들 다 해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아빠 찬스 쓴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특혜를 준 거 아니야? 그런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북대 의대에서 70시간 그리고 85시간 딸과 아들이 이렇게 봉사활동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큰 특혜예요. 그 봉사활동만 가지고도 이 면접 점수라든지 아니면 서류 전형에서 큰 혜택을 받을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 의대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저렇게 경북대에서 저런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빠가 당연히 도와주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아니라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근데 이런 것을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국민의힘이나 정호용 그리고 인수위 측, 윤석열 당선인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정권 교체했거든요. 왜 이분한테 여러 가지 매달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부담감을 스스로 국민의힘이나 인수위가 가져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자진 사퇴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태근 의원님. 저는 뭐 정호영 후보자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직 해명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무조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명령이 드러난 부분도 없잖아요 아직.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전에 문제를 했던 예를 들면 병역 문제와 관련해서 척추 협착이다. 네. 그러면 더더군다나 후보자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의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지금 2010년도 11월 달에 신검을 받았을 때는 2급 현역을 받았는데 2013년 9월 달에 협착증이 생겼다라고 하면 당연히 예를 들면 무슨 원인으로 인해서 뭐 무거운 것을 들었든지 타박통에 의했거든지 아니면 뭐 무리하게 공부를 했다든지 뭐 원인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협착증이 시작됐고 그래서 진단했을 때 상태는 어떠했고 그 이후의 치료 과정들은 어떠했고 뭐 최근에 예를 들면 5년간 15만 원뿐이 돈이 안 들었으면 뭐 이런저런 치료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안 들었다든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이 국회의 검증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 정호영 후보자가 하나하나 소명을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실제로 소명한 내용이 보니까 아, 이거 도저히 좀 납득이 안 간다. 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여러 패널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 이거는 사태가 불가피한 거 아니냐. 거기에 더해서 인수위는 검증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후보자,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 해명을 내용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점은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태근 전 의원 얘기처럼 뭐 입학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병역이라든지 어쨌든 지금은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이고 이게 허위다 아니다라는 부분은 아직은 뭐 밝혀진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의혹들로만 인해서 지금 거론되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조국 전 장관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죠. 관련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직접 제 집안이 뭘 하느냐는 걸 들고 나와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저런 저열함. 저는 저렇게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특권과 반칙에 점철된 저런 후보자 자신 주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의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하고 대통령 측근이 여론 조작에 관여하는 그런 일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김지욱 교수님, 지금 우리가 얘기 나왔던 여러 의혹들이요. 검증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게 뭐 완전히 깊숙하게 들어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놓친 걸까요? 아니 검증을 아예 안 한 걸까요? 아까 잠깐 부산일보 보도도 보니까 정 후보자가 인사검증 동의서 제출하고 바로 다음 날 후보자 발표했다 이런 보도도 있긴 한데 그러면 검증 자체가 없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지금 이번 인수위에서 이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 검증을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인사 검증의 시스템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후보가 지명되기 직전에 후보에게 그 장관 후보자에게 동의서를 받고 보통은요 이 장관 후보자들이 이 검증 항목이 수백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면 많은 분들은 이 두께의 엄청난 두께의 양의 자료를 소명을 하는 네. 그런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사이에 과연 그것이 준비가 될 수 있나? 그렇다면은 전적으로 후보의 말을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인수위에서는. 그래야 발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제한적인 시간이 촉박했다고 한다면 더더군다나 후보자가 아주 성실히 답했을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서 이상 없다. 발표하자. 이렇게 갔을 가는 거예요. 건가요? 예,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인사검증이 인수위가 사실 꾸려진 지가 얼마 안 됐고 거기에 전문적으로 뭐 국세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인수위의 인사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와 있지만 이분들이 과연 그 한꺼번에 지금 18분의 장관 후보자, 총리 후보자까지 하면 19분의 후보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깊이 있는 검증을 했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지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이 한두 사람의 인사가 새 정부에 시작하는 정부의 인사가 망사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다시 본인들한테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의혹인 건지 아니면 진짜 사실인 건지 이 관계를 지금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불공정의 소지가 있다면 바로 사퇴를 권유하거나 아니면은 이 지명을 철회하는
그런 방식으로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책임이 당선인에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들 공통적인 말씀인 것 같아요. 장 교수님, 그러면 지금 김진욱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18분, 뭐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19분. 뭐 물론 뭐 시간이 촉박했겠지만 지금이라도 인사 이 검증 관련해서 한번 싹 좀 돌아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좀 시간이 없나요? 시간도 없을 것 같고요. 인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인사검증 TF에서 18명, 19분을 인사검증을 하려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명당 최소한 5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뭐 보고서 같은 게 딱 오면은 딱 검증을 할 때 대략 최소한 일주일 걸리거든요. 자료 검토해가지고 다시 자료 요구하고 그거 받고 1차 검토하는데 한 일주일 걸리는데 그런 시간이 안 걸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분을 직접 임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인사검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관 인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저는 왜 자꾸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언론 보도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의혹이 눈덩이, 부실 검증 의혹 이런 식으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곧장 지금 부담감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계속 언론 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찌감치 끊는 게 맞아요. 정태근 의원님께서는 뭐 척추 질환 관련해서 2015년도에 이거는 조금 더 해명을 더 받아봐야 한다라고 하지만 2015년도에 척추 질환 때문에 4급 사회복지 판정 받았지만 그때 봉사활동 85시간이나 했잖아요. 환자 이송 등 무거운 거 옮기는 거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의혹이 있는 거죠. 이건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감 더 이상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빨리 이건 정리하고 넘어가야 대통령 당선인이나 국민의힘에게 좋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정치권 목소리도 좀 듣고 오겠습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공정이 무너진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공정의 잣대는 모두에게 똑같아야 합니다. 40년 친구라고 눈 감고 길을 막으며 덮고 갈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문제 많은 친구 장관의 지명을 속히 처리하는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이 40년 우정을 지키고 인사 참사를 바로잡는 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이 됐습니다. 만약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국회에서 이뤄질 때까지 일단은 잘 지켜볼 생각이고요. 후보자 본인께서 어제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매우 떳떳한 입장으로 본인이 소명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시고 있고 무엇보다도 경북대 측에 무리한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철저한 소명 자료를 하나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단편적으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고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왔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좀 어떤가요? 뭐 일부 보도 보니까 뭐 상당히 좀 당혹스럽다, 뭐 이런 내용, 뭐 인수위에 전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지금 우리 장성철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명을 들어봐야 되겠지만은 소명을 들어봤자 좀 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좀 인수위에서 조속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내부에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아마 그 정호영 후보자가 2017년에 그때 이제 경북대 병원장이 되면서 한번 인사검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사검증을 받았는데 실제로 자녀 편입학 문제는 2017년, 2018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물론 이제 아까 병역 문제는 2015년에 있었던 일이고. 근데 결국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뭔가 인수위에서 제대로 검증을 못한 거, 부실 검증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지금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나 아까 배현진 인수위 대변인이 국회까지의 검증 과정까지를 지켜보자.
이거는 좀 안 맞다는 겁니다. 이거는 안 맞고 어떻든 지금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구체적인 지금 의혹 제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편입학 과정에 대한 문제, 논문 문제, 그 자녀 그 아들의 이제 병역 문제, 그 척추질환 문제 이런 몇 가지 대목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후보자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청문회까지 간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제 뭐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든 저는 뭐 지금 구체적으로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소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김두수 총재님, 그러면 민주당은 좀 어때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이거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인가요? 어떤가요? 예, 민주당 입장은 뭐 확고부동한 것 같습니다. 확고부동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참고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 선거에 오랜 전통이 있는 미국도 인수위는 2달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왜 이런 문제가 드러나냐면 선거를 하고 있는 선거본부와 관계없이 인사를 준비하는 별도의 팀을 꾸립니다. 그래서 별도의 팀은 선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다음 차기 국무위원들을 쭉 해서 후보자하고 계속 이야기해가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이 인수위 기간 2달 동안 인수위를 가장 잘했다는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인데요. 레이건 대통령은 지방을 다니거나 언론에 노출되거나 뭐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사람을 준비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거노믹스,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30년을 여는 그런 것을 준비해서 대통령으로서의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자는 사실 정치 초보 아닙니까? 8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면 좀 공부도 하고 정말 사람을 준비해야 되는데 좀 언론 노출이라든지 이런 거 즐기는 것 같다 이런 염려가 있었는데 이게 인사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게 너무 적석이고 자기 친한 사람 위주의 심사숙고에 이런 과정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번 인사에서도 나타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순 의원님, 요거 네. 하나만 좀 짚어볼게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정 후보자는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 압수수색이라는 게 보통 뭐 범죄 혐의점이 있고 이래야 이제 이루어지는데 지금 뭐 보니까 관련해서 뭐 고발 들어간 것도 없고 이거는 뭐 당장 압수수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가야 그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개시할 건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다면 압수수색을 할 건지 이걸 판단을 할 텐데 아직은 이와 관련된 고발 사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했던 것처럼 당장 압수수색하고 수사 착수 왜 안 하냐 이거를 또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거는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물론 이제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무슨 뭐 평행 이론처럼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자기 억울한 심정이나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텐데 근데 지금 뭐 어찌됐건 간에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전국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고 또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국 전 장관 이름이 자꾸 소환되는데 저렇게 조국 전 장관 이름이 자꾸 소환되는 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한테도 부담이고 저거 한다 그래서 본인이 명예회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서가지고 자꾸 저렇게 메시지를 내는 게 꼭 좋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인수위의 인사 검증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인사 동의 그 검증 동의서를 낸 지 하루 만에 발표를 했다는 사실도 그렇고 저는 정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의혹만으로 뭐 사퇴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의혹을 본인이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저는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병역 논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척추협착증으로 사실 척추협착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정도면 걸음을 걷기가 불편할 정도의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 중에 환자 이송 업무 같은 이 자원봉사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별다른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자료상으로는 전혀 해명이 안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 나와서 해명하겠다? 저는 과거의 전례들을 볼 때도 이 정도 의혹이 나왔을 때 해명을 못하는 게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되는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자, 어쨌든 이 정호영 후보자 뭐 이 자녀 관련해서 특혜는 없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쭉 이어오고 있는데 글쎄요 저희 패널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정호영 후보자가 내놓을 해명들 그리고 자료들 자,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저도 좀 지켜보고 다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호영 후보자와 더불어서요 이번 주 내내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린 또 한 명의 장관 후보자가 있죠.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자, 다음 주제에서 이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상설 특검이 가능한데 그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가능성이 있을지 좀 생각이 있으실지 좀 궁금합니다. 상설 특검의 문제는 어차피 제도화된 그 문제를 어떻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직 사안을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건 좀 경솔한 문제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후보자 지명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언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모습 잠깐 봤습니다. 김 교수님, 보통 이 장관 후보자들 이렇게 청문회 앞두고 그러면 좀 말도 좀 조심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엄청 센 것 같아요, 발언이. 맞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발언을 좀 자제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이런 발언은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지금 문제가 이 국회의 의석수를 보면 현재 민주당이 172석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그에 한참 못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된다라는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더라도 일정한 요건 이제 있습니다. 며칠 지나고 나서 대통령에게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그런 사례도 많이 봤죠. 네, 그런 사례가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도 여러 번 있어졌습니까? 아마 한동훈 지금 장관 내정자는 내가 굳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뭐 그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 잘 보여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나는 얼마든지 충분히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장관 되는데 뭐 별 문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정도로 굉장히 그 민주당 의원들이 듣기에는 도발적인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계신 거죠. 글쎄요, 실제로 뭐 그런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만 보면 이제 그렇게 연상이 된다 여지가 이런 있는 말씀이죠. 거죠. 네. 정 의원님, 이 상설 특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장관에게 부여된 임무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민주당 더 자극하는 거 아니야, 강대강 충돌 부추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거는 일반적인 답변이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 지금 박봉계 장관이 대장동 관련해서 상설 특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뭐 장관의 권한인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알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을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만 장관 후보자로서 자격, 능력, 자기관리 측면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 이제 지금 문제는 지금 계속 그 문제가 되는 대목은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난 2년 넘은 기간 동안에 소위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을 장악해 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최대의 피해자였다. 그리고 거기에 맞서 가지고 뭐 어디 계속 자천당하면서 본인의 소신을 계속 피력을 했지요. 아마 이제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그 강한 그 언어들이 구사가 되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야반 도주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이건 자기 방어용 입법 권한 남용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 2년 동안 소위 민주당에서 검찰 장악을 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몇 차례의 고발도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 수사를 받았고 또 계속 좌천이 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일정 정도 마음의 응어리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걸 넘어서 상당히 이제 강경한 표현이 나왔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제 일단 한동훈 후보자가 이제 검사에서 소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됐고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은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표현도 언어를 구사할 때도 뭔가 포용력 있고 절제감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겸손한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것. 꼭 민주당 의원들한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숙이는 모습으로 가라.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느냐.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상대해야 되는 법무행정의 총괄자로서 정말 내가 보다도 겸손하고 포용력 있고 절제감 있게 가겠다.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김두수 총장님, 그럼 그런 점에서요. 지금 한동훈 후보자가 보면 연일 전현직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 지금 박범계 장관 나를 세우거든요. 근데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이런 기조가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는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메시지를 직접 주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지금까지 진행 과정을 보면 상당히 동일체 같은 그런 동병상련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정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맞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동안 당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검사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거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민주당과의 상대가 아니라 아까 정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국민에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런 날선 그 정치인의 뭐 지금 유세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유세에 가까운 어떤 상대를 개념을 짓는데 그 개념이 굉장히 이분법적이고 상대를 거의 악마화하는 느낌. 그러니까 반대로 계속 민주당이 그랬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부적절해 보이고요.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아무리 청문회에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지만 그 부담은 그대로 대통령 그 당선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본인도 생각해야 되고 이게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검사들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보면 검사는 죄를 지어도 기소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0.3% 기소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당선인을 비롯해서 이 주위에 몇몇 거론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친척, 뭐 친구 이런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서 판단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한동훈 본인도 지금 현재는 청문회 기간이니까 정말 자제하고 또 그 말씀드린 대로 좀 겸손한 이런 그 후보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요, 뭐 개인 감정이 좀 드러난 것 같아서 이번 좀 순화해서 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당선인 입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거론됐을 때 현장에 있던 취재 기자들도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 당선인 입에서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왔을 때 과연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입니다. 신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 권력으로 공안 통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차기 정부의 일말의 기다를 걸었던 국민에 대한 선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깜짝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흐름을 쫙 봤더니 이건 미리 좀 생각을 했었던 거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워낙 아끼는 분이니까 이런 얘기도 돌아요 정치권에서는 후계 정치인으로 좀 만들고 후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장성주 교수님, 정말 이 사전에 알려지지 않았을 만큼 철통 보안이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을 했을 때 지금 반응처럼 민주당에서 반발이 나올 것이다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전문성 면에서는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인수위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인수위 뭐 비서실에서 자 법무부 장관 A, B 이렇게 올려도 당선인께서는 거의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 돼. 뭐 저 사람은 좀 좋은 것 같아. 이런 반응 전혀 안 보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당선인은 처음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원픽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능력, 가까이 일해봤을 때 최고의 능력가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능력 면에서는 저도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정치적인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는요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암덩어리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나온 제 표현들이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러한 표현은 저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한동훈 후보자도 밀리지 않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가 저렇게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아까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듯이 대통령 최측근 법무부 장관 임명 되게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국민에게도 상당히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옳지 못하고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본인이 지금까지 문재인 권력에 당했던 응어리를 푸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런 독설을 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검사장 상당히 논리적이고 똑똑합니다. 자극적인 말이 아니더라도요. 논리적인 말로 민주당 의원들을 충분히 대응하고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말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보신 민주당의 반발. 그러면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을까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 이후 민주당은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정권에 의해 핍박받던 의로운 검사의 일할 기회를 뺏는다면 이게 공정한 나라입니까?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질렀냐? 아니면은 검사로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냐? 이렇게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의 피의자인 양 몰아세움으로써 한동훈 검사장이 마치 범죄자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낙인이 찍혔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방금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무슨 불법이나 저지른 양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아직 뭐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어떤 작전으로 어떻게 좀 끌어갈까요? 그러면 글쎄요, 뭐 앞서 우리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도 했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렇게 문제를 지적할 만한 그런 도덕성의 문제나 이게 지금 드러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은 아마 샅샅이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고 할 거고 뭐 그걸 넘어서서 사실은 뭐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는 여러 가지 측면의 악연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청문회에서 결국에는 공방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싶고 특히나 지금 이제 검수완박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톤으로 한동훈 후보자가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관한 언쟁들이 오갈 텐데 앞서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에 나서는 것은 검언 육척 사건의 피의자로서 자신의 억울함을 법정에서 항변하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청문회만이 그 목표일 수가 없어요.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장관으로서 국회를 상대로 일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법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근데 저렇게 감정적인 언사,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이라기보다도 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언사를 윤석열 당선인의 메시지까지 포함된 통해서 이렇게 대결 상황을 만드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들 보기에 좋겠는가? 저 사람 굉장히 검사스럽다. 이런 느낌만 저는 더 키우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우려스럽고 보다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이 상황을 관리해야 될 텐데
저게 고의인지 아니면 단지 그 감정의 잔재가 남아서 그런 건지 지금까지는 그런 이성적인 모습, 냉정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막상 이게 지금 이제 정권 출범 초기고 어쨌든 당선인 쪽에 힘이 실리긴 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건 순식간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 여론이 오가는 데 있어서 이른바 이제 애티튜드,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한동훈 후보자의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수수 총장님, 어쨌든 요 장관이 되려면 하여튼 그 전에 이제 청문회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되잖아요. 자, 민주당이 어쨌든 이렇게 막 벼르고 있어요. 그런데 청문회를 했는데, 물론 가정법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이해할 만한 뭐 그런 흠견들이나 이런 게 나오진 않았어요. 소위 얘기하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한동훈 후보자와 관련돼 있어서는 현재 그 공수처에 아직 그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고발 사주권 이건 지금 계속 수사가 되고 있어서 이건 이제 계속 그 아마 추궁을 할 것 같고요. 물론 무혐의를 받은 건은 유착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어쨌든 뭐 그 무혐의를 받았지만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논박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 이제 그 정책적 영역이죠. 그게 이제 지금 국가 수사권의 정상화라고 이야기하는 수사 기소 분리 이 문제에 대한 지금 법안이 나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검찰이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 검찰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검찰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주장을 한쪽에서는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검찰을 공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또 민주당 주장이니까 이제 그런 정책적 공방이 같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어디에 과연 많이 여론이 실리느냐 이런 게 따라서 청문회 통과 여부가 좀 더 순조로울지 좀 더 뭐 무리하게 통과될지 이렇게 결정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후보자 이 인사청문회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 같다 이런 예상이 살짝 들기도 하는데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요 민주당이 소위 얘기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직생의 각오로 법안이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그리고 저를 임명해 주시고 또 법안에 대해서 공포와 또 재의결 요구권을 갖고 계시는 대통령님 그리고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 교각사루 어떤 잘못은 되풀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의 총장인 검찰을 이끌고 있는 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김진욱 교수님, 지금 이 소위 얘기하는 검수완박 법안, 뭐 민주당에서는 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국민의힘 물론이고 보니까는 뭐 학계 시민단체 나서서 전부 반대 의사 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너무 급하게 이거 처리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좀 지양해야 할 표현 같아요. 정확하게는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이런 것이고요. 지금 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가 논의된 게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오래됐고요. 몇 년 됐고 그리고 2018년도에는 이런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그 결과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이걸 새롭게 꺼내와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다. 이렇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성숙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네.
상당히 많이 논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 필요성, 이 법안의 필요성, 이 검찰이 그동안 견제받지 않았던 그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것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여기에서 이 일정하게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이 힘을 조금 분산시키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들도 합의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지금 이 시점에 이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고 난 이후에 검찰에서 6대 수사 범죄를 전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경찰도 이 6대 범죄에 대해서 같이 동등하게 수사를 해왔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역시 진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경찰이 안 해왔던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을 경찰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좀 분산시키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뭐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금 법안이 추진돼 가지고 일정한 어떤 좀 뭐 수정 필요한 가능성이 있다 하면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외에 보완적 대책들을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라고만 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정태근 의원님, 지금 김준욱 교수 얘기 들어보면 이거 급한 거 아니고 예전부터 논의돼 갖고 성숙된 법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의하세요? 안 하시죠?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동안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준비를 뭘 해왔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 자꾸만 뭐 검찰 입장에서 또 민주당 입장에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범죄로부터 그리고 국가의 중대 이 범죄로부터 나라를 얼마나 보호되고 이걸 또 정의롭게 만들 역량들을 국가가 갖고 있느냐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검찰에 지금 이미 이제 6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 다 경찰로 그래서 진행되는 형사소송법을 만든 지 지금 이제 2년도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많은 문제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 공수처도 안착하지 못하고 있고 이 과정 속에서 검찰에 있는 수사권 야 6대 범죄 그거 니들 수사하지 마. 나 앞으로 기소만 해. 그러고 난 다음에 더욱 문제는 뭐냐면 그럼 실제로 지금 이 6대 범죄를 같은 것들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내용도 안 만들어 놓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의원 뭐 황은영 같은 사람은 그거는 그냥 증발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소위 수사 역량이. 비근한 예로 오늘 예를 들면 그 가평 그 계곡 살인 사건에 이제 이은혜 조연수라는 분이 검거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 사건이 처음에 경찰에서요 보험 사기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아니야 이거 지금 살인 혐의에 대해서 지금 보안 수사해봐. 해가지고 이게 살인 사건으로 조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뭐가 중요하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검찰도 최대한 직접 수사를 줄여나가는 게 맞지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예를 들면 LH 그 부동산 투기 관련해 가지고 제대로 수사가 됐다고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대장동 제대로 수사되고 있다고 느끼나요? 아니,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지금 이 계곡 살인 사건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을 검찰이 보완을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들 방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박원석 의원님,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지만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앞서 우리가 영상 봤지만 김호수 검찰총장이에요. 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 했죠. 지금 검찰총장 하죠. 뭐 친정부, 친여권 성향이다 이렇게 뭐 분류되기도 했는데 발언 보니까 지금 상당히 세거든요. 네. 김호수 총장이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이고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의견이 김호수 총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검찰 조직 내부의 의견은 뭐 그동안의 검사장 회의나 또 뭐 평검사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됐듯이 거의 결사항전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그걸 대변하지 못한다면 김호수 총장은 바로 옷을 벗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어요. 그리고 아마 뭐 본인의 생각도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지금 또 공수처도 만들어지고 그것의 제도적 안착은 중요하고 또 검찰도 스스로 자정하고 개혁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검찰 수사권을 대안도 불분명하게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이건 국가적인 수사 역량이 자칫하면 무력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범죄로부터 또 국민의 안전 또 국민의 인권 이런 걸 지키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당론으로 저걸 확정하기 전과 후에 김호수 총장의 톤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약간 호소하고 읍수하는 톤이었는데 이제는 뭐 거의 규탄하고 저 먼저 탄핵하십시오. 이제 헌법적 정당성마저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 역할을 검찰 내부에서 강하게 주문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더 조정해서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형사소송법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허술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게 수사권을 이관했을 때 검찰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법적 통제를 그럼 뭘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불분명합니다. 이제는 보강수사도 검찰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경찰만이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불분명하게 돼 있고 우리 헌법에 영장 청구권을 이제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는 걸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통해서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에 따른 위헌 논란을 비켜갈 도리가 없고 저는 오랫동안 이걸 논의했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논의한 것 치고는 법안이 너무 허술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서 이 수사권과 소추권을 더 분리하는 이런 개혁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수기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지 이걸 4월 내에 강행하겠다? 그거는 저는 많은 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김호수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면담 요청을 했었죠.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라면서 면담 요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회는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장관님, 소위 장관님, 수사기소 분리 장관님, 검수완박이라고 자, 하는 그것을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자, 수사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면 그러면 조수준 의원님의 생각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하는 것이 마땅하다. 못하게 하겠다. 그럼 조수준 의원님 세상에 검찰이 이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문명국가입니까? 수사하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라는 문명국가입니까? 그러한 질문이십니까? 아, 수사할 게 있습니까? 수사해야 됩니다. 질문을 그런 취지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장관님. 법안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민주당에서 하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완전치가 않습니다.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등등에서의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 교수님,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법안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또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임기 말 대통령한테 너무 무거운 짐 짚는 거 아니냐, 지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런 짓을 하고 있죠. 민주당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민주당은 전 창피한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밀어붙일 만한 사항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25년 동안 그동안 논의해왔다, 충분히 숙성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제외하고는요, 이 법안에 대해 내용에 대해서 처리 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 아무도 없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요.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고 각종 시민단체, 민변 포함해서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절차를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밀어붙입니까? 이것은요, 내로남불의 또 다른 내로남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2달 만에 이전한다고 했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중요한 거를 왜 2달 안에 하느냐. 더 논의해서 부작용 없이 하자. 대안도 잘 마련해보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중요한 법안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23일 만에 이걸 처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리해 보여요. 충분히 더 논의해야죠.
이게 지금 민주당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 체계에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이 법안에 대해서 야당도 좀 더 설득하고 국민에게도 사실관계 알려주고 각종 시민단체, 전문가들 얘기해야죠. 왜 안 하십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정태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김두수 총장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는 임기 말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건가요? 예, 당연히 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건 틀림없는데요. 본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본인의 선거 공약이었고 또 이걸 하려고 했던 분으로서 마땅히 본인의 어떤 가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오래된 이 개혁 방향에서 중간에 뭐냐면 검찰 개혁을 단계를 나눈 겁니다. 1단계를 나눠서 일단 공수처를 만들어서 권력자와 이 그런 국가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는 기소와 수사를 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들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안착됐으면 했는데 공수처를 만드는 과정에서 너무나 이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결국 공수처가 수사관 검사 30명, 그 직원 70명으로 어느 지점보다 작은 그야말로 아주 초라한 조직으로 전락하면서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여전히 그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이렇게 안 되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다음 대통령도 이걸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다음 대통령은 이걸 안 받겠다 공언을 하고 있으니 이제 선거 공약을 마무리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적 부담을 다 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어쨌든 정치적 생명을 걸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한동훈 후보자도 그렇고요. 지금 얘기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도 그렇고 다음 한 주 또 이 시선이 국회로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좀 경과 좀 보고 관련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인수위원님들의 밤낮 없이 고생하시는 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도 틈틈이 분과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과에서 현장 간담회와 국정과제 선별 업무로 정말 애쓰시고 또 내용도 아주 충실하고 제 마음에도 흡족합니다. 공동정부 정신이 훼손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다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서의 업무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기 끝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일을 완수할 생각입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자리 다툼으로 갈라선 쇼윈도 부부의 염치 없는 쇼에 불과합니다. 한번 금이 간 그릇은 반드시 깨집니다. 사실상 공동정부는 문 닫았다고 봐야 합니다. 공동정부를 깨면서까지 제 식구를 챙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사 폭주와 오만과 독선이 변하지 않는 한 공동정부 보고는 언감생심입니다. 이 언론들의 표현을 빌리자면요, 안철수 위원장의 일일 시위다, 일일 결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틈이 조금 벌어지던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 간의 이 공동정부 구상 다시금 봉합이 되는 모습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안철수 위원장이 소위 얘기해서 뿔이 난 진짜 이유는 뭐예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사실은 공동정부라고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상당 정도 서로 반영을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인사로서 함께 정부를 꾸리는 것인데 일정 정도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정책에 대한 인수위원장으로서 이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만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이제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의 생각들을 좀 명료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면 공동정부의 정신을 훼손할 만한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훼손한 일이 지금 개선이 됐다는 건지 본인은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요구를 할 거라는 건지 이런 것도 그냥 애매하고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완수할 생각인데 인수위원장 임기는 지금 25일뿐이 안 남았어요. 네. 5월 9일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를 들면 안철수 위원장이 뭐 지금 인수위원장 하고 난 다음에 정치 안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차기를 내다보는 분들이고 더더군다나 국민의 당 쪽에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해왔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그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지금 인수위라는 막강 인수위원장이라는 굉장히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좀 본인의 생각들을 훨씬 더 구체화하고 또 명료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는 이상 뭐 소극적으로 이제 무슨 뭐 공동정부가 훼손됐다 뭐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걸 가지고 더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은.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보니까 장성철 교수님이 상당히 잘 아시더라고요. 두 사람 간 만남에서 과연 무슨 얘기가 오갔길래 안철수 위원장은 소위 얘기하는 시위를 하루 만에 접고 다시 복귀했을까? 기본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을 다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두 분이 만나고 난 다음에 안철수 위원장의 한 말에서 저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앞으로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보건의료, 과학기술, 중소벤처, 교육 분야에 내가 안철수 위원장이 더 깊은 관여를 하기로 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의 정책과 지금은 장관 후보자들은 임명이 돼 있으니까 혹시 낙마할 경우에는 안철수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차관 인사에서도 안철수 위원장의 좀 입김이 좀 강하게 투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때 윤석열 당선인께서 정말 포용력 있게 안철수 위원장 만나서 조기에 갈등을 수습한 것은 참 적절한 방식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진욱 교수님,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단일화 합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이 쪼가리 말고 나를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지금도 그렇지만 틈이 조금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지난 회동 때 얘기했던 지금 장성철 교수가 뭐 여러 가지 뭐 담보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건 또 어떻게 또 담보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신뢰라는 게 뭐 문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두 사람만의 믿음에서 나오기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 두 분이 인수위에서 거의 매일 만나고 또 매일 이렇게 대화하실 수 있는 사이인데 과연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두 분의 소통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지금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좀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수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 보면은 좀 살얼음판을 걷는 과정이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위원장께서 앞으로 좀 중요한 인사에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조언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런 것이 결국은 공동정부가 훼손될 뻔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추천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책임 총리, 그래서 우리 한덕수 총리 후보자께서 장관들의 지명에 대해서 상당히 추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여기에서 추천권과 안철수 위원장의 추천권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충분히 논의가 물론 되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 설정 이런 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안철수 위원장의 사례를 보니까요. 과거에 그렇게 뭐 큰 과거도 아닙니다.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이 저는 다시금 떠오르는데 어떤 일이었을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계셨어요? 제가 잘 있었죠. 결국에는 저도 정치할 줄 알았겠습니까?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잘 쉬었어요? 잘 쉬기는 제가 고생했지. 또 우리 정당사에 정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젊은 당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이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시 운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후보님을 손님으로 모셔도 되겠습니까? 박원석 의원님. 네. 이때 완전 기억나시죠? 네. 이 이후로 지금까지 보니까 윤석열 당선인하고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일을 겪고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위원장과의 관계는 그럼 또 앞으로 어떨까? 저는 그거 좀 궁금한데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은? 케이스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지금 합당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어쨌든 그동안에 당내 구성원이 아니었어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합당을 하고 나서 원팀이 된다면 뭐 달라지겠죠. 위상도 달라지는 거고. 근데 애초부터 이 공동정부라는 게 상당 기간의 그 정치적 과정을 함께 하면서 신뢰를 축적해서 나온 산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후보 단일화에 따라서 급조된 그런 슬로건이거든요. 밀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공동정부가 뭐 자리를 나누거나 이런 문제는 꼭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공동정부에 대한 신의를 당선인 쪽에서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서운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갈등이 봉합된 것은 국무위원 말고도 자리는 많습니다. 이후에 그 새 정부가 인사를 해야 될. 그리고 국무위원이 한 번 임명되면 대통령 임기 같이 하는 국무위원이 거의 드물어요. 장관은 뭐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이 공동정부의 정신을 인사에 반영하겠다. 이런 정도의 언급이 서로 오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전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의 과제는 일종의 이제 호랑이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간 건데 호랑이를 잡을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지 그걸 이제 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오로지 그거는 안철수 대표의 그 실력과 정치력에 달려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김두수 총장님. 앞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 발언 들어봤는데 쇼윈도 부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박원석 전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갈등의 불씨는 아직 완전히 사그러드는 것 같지는 않고 우리 김두수 총장은 어떻게 해요? 일단 불씨가 아직 남아 있나요? 아니면 아직 꺼졌나요? 뭐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이 이게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극단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 되면 그 당사자와 어떤 대타협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어쨌든 뭐 본인이 뭘 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이준석 당대표를 확보했고요. 이준석 당대표는 워낙 상징적으로 갈라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를 취했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금 당에 뭐가 고리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합당 정도의 고리가 걸려져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안철수 당대표가 거의 뭐 잡아놓은 물고기처럼 여의도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 더 이상.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완전히 백기투항한 행태가 돼버렸거든요. 더 이상 뭐 단 한석 그 장관도 배려 안 했는데 그게 무슨 공동정부이겠습니까? 아무리 뭐 능력과 인품을 보고 한다지만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능력과 인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 백기투항인데 이게 또 철수할 수 있는 여건이나 용기가 없는 거죠.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안철수 위원장의 욕망이라고 봅니다. 자기 어쨌든 대통령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려면 국민의힘의 당에서 어쨌든 뭔가를 씨앗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굴욕을 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초안지에서 봤듯이 한신이 어떤 그 시중잡배의 가랑이
사이를 기듯이 정말 그런 용기를 가지고 긴 건지 아니면 백기투항인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이준석 당대표처럼 어떤 최소한의 결기도 보여주지 못해서 약간 이 문제에서 안철수 위원장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나 미래 이런 것들이 좀 암울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님,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렸는데 오늘도 딱 1분 남아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두수 전 총장이 백기투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이 일부 신문에서도 나온 표현이에요. 정 의원님 보시기에도 안철수 위원장의 백기투항으로 보세요? 그 이전에 아까 제가 그 잘 모르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안철수 위원장의 언어가 명료하지가 않아요. 아마 이제 특히 인사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이제 당선인은 설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걸 좀 명료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는 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백기투항이고 아니고의 문제는 안철수 위원장이 공동정부에서 정확히 내가 어떤 역할을 원하고 있다. 이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선인이나 인수위에서 받아들여 주냐 안 주냐 이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